두 번째 이제 그 사실은 저희가 주제로 갖고 온 것은 이 비화폰과 관련된 그러니까 내란의 증거인멸 시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사실은 한 3주 전에 이게 2월 24일자 한국일보와 한겨레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김성훈 차장이 지난해 12월 7일에 12월 3일에 이제 계엄이 있었으니까요. 12월 7일에 경호처 직원에게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하라. 이제 이런 지시 사실이 확인이 된 바 있어요.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경호처 직원이 이거는 증거 인멸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추가적인 이제 보도를 보니까 실제 원격으로 삭제된 내용이 좀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검찰의 특수보훈 쪽에 이제 박세영 고검장 쪽에 수사를 하다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그 어떤 언급을 통해서 실제 경호처 쪽에서 이 비화폰의 통화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했을 거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증언을 받아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비화폰은 이제 원격으로 로그아웃을 해버리면 통화 기록이 이제 확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중요한 거였는데 네네네. 지금 막 이제 청구가 됐다고 하니까 일단 1차적인 문턱은 넘었지만 이미 뭐 증거인멸이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어렵게 됐다. 그 부분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6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때가 김용현이 지발로 검찰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비화폰이 일부 수거가 됩니다. 그 노상원의 비화폰이 수거된 날이 또 12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 조치를 하고 노트북을 다 파괴하고 같은 날 검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증거인멸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12월 6일이냐 하는 질문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뭐냐 보면은 이제 2차, 3차 계엄이고 뭐고가 다 불가능해졌다고 최종 판단이 되고 이제 배포된 비화폰 일거를 수거할 무렵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검찰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등에 대한 어떤 그 검찰의 수사도 이때 다 입건이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검찰에 들어갈 때쯤 그 증거인멸 조치는 비화폰 로그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경호처에서 로그 아웃 시킨 거예요. 이러면은 비화폰의 통화 기록은 다 지워집니다. 로그아웃 기록이 하면 지워지나요? 네. 다 지워지는데 말하자면 유심 칩을 빼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화폰이 녹음은 안 되고 원래 통화 기록은 남게 돼 있는 그렇죠. 건데 통화 기록조차도 없어진다. 이게 더 이상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비화폰 아무리 갖다 줘봤자 깡통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 능력은 다 지우고 검찰에 갔다. 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폰을 해지한 거하고 비슷한 그런 효과인가 그렇죠. 보네요. 네. 다 지워져요. 그래서 로그 아웃 조치가 다 되고 나서 이제 검찰의 진술이 시작됐다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남아 있는 경호처의 서버는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서버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또 검찰이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압수한들 아무 의미 없는 비화폰은 압수해놓고 서버는 압수를 안 하고 이렇게 판을 짠 거죠. 그게 김성훈 구속영장 그 취소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걸 했다는 것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김성훈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일부 비화폰 불출 대장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일부입니다. 이걸로 해서 이미 공소장이나 공소서류는 다 꾸며놨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고 그럼 또 압수수색이 되고 뭘 해도 또 다른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공소해서 의미 없는 내용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미 문턱을 하나 쌓아놨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영장이 발부돼도 산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다. 여전히 내란 은폐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조금 전에 구속영장 발부 청구했다 검찰이 이게 무지하게 저는 짜증나게 들리는데 지금 네 번째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거랑 연결시켜 보면은 중요한 거 이미 다 증거인멸
없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다 해놓고 나서 지금 4번째 만에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12월 6일 날 김성훈이 그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 원격 삭제라고 지시했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경호처 실무자가 이게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해서 지시를 불이행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2월 12일 날 보고서에다가 딱 적어놨어요. 관리자 서버에서 원격 로그아웃 시 단말기 내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12월 10일 날. 10일. 근데 오늘 3월 18일이잖아요. 네. 아. 석 달. 석 달이 넘은 겁니다. 100일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 할 짓 다 해놓고 나니까 4번째 만에 지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고 그것도 중간에 그 경찰에서 검찰에다가 고검에다 얘기하니까 그 외부위원들 그 영장심의위원회 해가지고 거기서도 하라고 한 것도 벌써 얼마 전 얘기입니까? 열흘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화 기록만 하더라도 이 비화폰이 뭐 일각에선 수천 대가 지급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군 비화폰까지 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군 사령관들은 2대 비화폰을 갖고 있었던 거죠. 군 비화폰과 경호처 비화폰. 그러면 요거를 이제 구별해서 그 통신 기록을 쭉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부 안의 정부, 비공식 정부, 즉 딥스테이트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정말. 왜냐하면 김건희 가지고 있었죠. 네. 민간인 노상원도 민간인인데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갖고 두 사람 가지고 있었다는 건 확인이 됐고 네.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일단 수도 있는 거죠. 국무위원들, 사령관들 이렇게 쭉쭉 하다 보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발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통화 내역이 중요한 그러네요. 거고 이 통신의 그물망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부 안의 정부다. 그리고 그런 비화폰 등을 통해 가지고 또 극우 유튜버 링크도 많이 공유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에 해당되면은 이건 수상한 거야. 첫째 술자리. 무지한히 처먹어. 저 진짜 코가 삐뚤어지게 처먹어. 주로 계엄은 술자리에서 결정됐어요. 둘째 비화폰. 예. 셋째 극우 유튜브. 요 세 개가 정부 안의 정부를 연결짓는 일종의 키워드이자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 사령관들은 그 세 가지에 다 들어맞잖아요. 다 들어가요. 그러네요. 네, 다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내란 관자에서 술 세력 마시고 감별법이라고 칼럼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비화폰 못 받은 사람들은 사실 서운해하겠지. 사실은 굉장히 서운해.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국가는 비화폰 가진 분들이 운영하고. 근데 그게 계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고는 그거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계엄에 그렇죠. 내란에 가담했다 안 했다를. 근데 그리고 그거- 비화폰 민간인한테 줬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충격적이죠. 지금 이렇게 로그아웃 됐으면은 서버에 있는 기록도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앞서서 그 할 수 있어요? 부분은 이게 포렌식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데 그걸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식이 덮어씌우고 덮어씌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덮어씌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포렌식해서 복구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시간이 어려워지는 갈수록. 거죠. 불가능하진 않지만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우리가 우리 PC에서 실수로 내가 작업하던 거 세이브 해놨던 거 실수로 한꺼번에 다 지워도 그냥 우리가 업체 갖다 주면 복구해 주잖아요. 근데 빨리 그거를 그런 거죠. 계속 딴 걸 저장하면 나중에는 못 찾게 네. 되는 그런 식인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그 사이에 뭔 짓을 해놨는지도 모르는 거죠. 기계를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만약에 덮어씌우는 거를 계속했다. 그러면은 찾아낼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출석했을 때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것은 자신은 삭제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틀 만에 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굳이 삭제할 맞아요. 지시할 뭐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이제 그 청와대 때 근무하셨던 뭐 비화폰에 대한 좀 정보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또 한 달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좀 의견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 포렌식을 하면은 다 나온다고는 하니까 그거는 수사의 향배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포렌식을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대검 포렌식 팀이 뭐 하거나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높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화폰을 실제 썼던 사람이 신무정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또 이제 의문이 그렇죠. 가능하죠. 예. 대검의 그 정보과학센터가 계엄 때 선관위로 원래 가기로 돼 있었던 멤버예요.
이게 어떻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그 멘트가 나왔죠. 니네 기다리고 있어라. 대검에서 누구 올 거다라고. 그리고 그래서 통화 국정원과 나온 거죠. 대검이었죠. 그 성관이에 갔던 군이 성관이 직원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게 보도가 됐죠. 자, 이 성관이의 당일날 수백 명이 갔잖아요. 그 중에는 포렌식이나 이 서버 전문가가 없어요. 정보사 왔지, 방첩사 왔지. 그런데 누가 이런 서버를 뭐 카피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이거 누가 할 거야? 거기 현장에는 그런 인력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진짜 올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설을 확보하러 간 거야. 그랬는데 그 사이에서 다음 2차 팀이 누군가가 오는 얘들이 진짜인데 거기서 멈춘 거죠. 그게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대검하고 국정원 일이라고 들었다고 성관이 직원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뭐 이제 통화했던 뭔가 방첩사 쪽에서 국정원 쪽과 통화하고 뭐 대검 쪽과 통화했던 그런 이미 폭로는 나왔고 그 사실관계까지 확인이 된 거니까요. 뭐 물론 그분들이 뭐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항변을 한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어쨌든 대검과 검찰과 국정원이 이 내란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것은 이런 정황으로 이미 다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떠밀려서 했던 어쨌든 간에 검찰이 이 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김성훈 차장은 일단 구속은 되겠죠? 이것도 사실은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장을 아직 못 봤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 범죄를 소명하는데 영장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이걸 갖다가 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냐. 실제 어떻게 영장을 셨냐. 이것도 퍼포먼스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거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까지 나온 얘기가 검찰 나온 얘기가 여전히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고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무슨 장난을 칠지 굉장히 의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근데 일단 그럼 신병 확보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러면 서버를 가서 포렌식을 하고 이제 뒤지기 시작을 그건 또 다른 해야 문제예요.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김성훈이나 밑에 본부장이 어떤 장치를 하고 나왔을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문제는 윤석열이 관저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둘이 교대로 빵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방된 게 또 그런 의미가 있네요. 원래 둘 다 있으면은 이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나오고 밑에 저기 따까리는 들어갔다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교대로 아주 들락날락합니다. 어쨌든 경호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예. 그 상황에서 가서 김성훈이가 감옥에 간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수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또 경호처에서는 군사 기밀 시설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또 거부하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기관장의 허락을 득해야 된다라는 이제 형사법 원칙을 또 들이밀 텐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윤석열이 석방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13일에 그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보복 인사를 당한 경호 3부장의 케이스처럼 경호처 내부가 이미 이른바 김성훈 라인으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김성훈이 그대로 했던 그 논리 그대로 대처하면 과연 또 이걸 압수수색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또 나오고 있죠. 물론 경호처가 그때 상당히 김성훈의 그 강압적인 어떤 지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슬기롭게 행동했습니다. 그 바람에 윤석열이 체포가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비해서 수사 여건이 좋아졌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저는 전혀 좋아진 건 없다. 오히려 윤석열이 기가 더 살았다. 무엇보다도 김건희가 요지부동이다. 이런 점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일들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검찰의 이런 어떤 그 수사에 대해 가지고 막 규탄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 대통령 파면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시 돌파구가 열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은 헌재가 지금은 모든 키를 쥐고 있다고 보여지죠. 화면이 먼저다. 금요일까지는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란 수사도 속도를 좀 받을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좀 얘기를 전환을 해볼게요. 새로 나온 뉴스가 또 이건 1월 7일, 8일 얘기인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을 그때 찾았다. 그러니까 계엄 내란
계엄 선포 한 달 더 지난 때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어떤 그러니까 내용이죠? 이제 정확하게 그 1월 3일에 1차 영장 집행 시도, 체포 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공수처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제 국민들의 공분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체포 영장 집행할 거면 뭐더러 했냐라는 이제 비난이었거든요. 근데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도가 있기 전에 시기는 1월 8일입니다. 1월 8일에 그때 윤석열의 도주설, 도피설 이런 것들이 여러 이제 정치 시사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가 됐었고 실제 이것이 대두되니까 언론에서도 다뤘고요. 그런데 윤갑근 변호사 즉 윤석열 측 변호인은 이것은 거짓 선동이라고 못 박아서 도주하거나 도피한 적은 절대 없고 관저에 내가 윤석열을 실제 본 적도 있고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명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JTBC 취재에 따르면 1월 8일에 대통령실에 직접 가고요. 지하실에 있는 벙커를 방문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1월 8일은 또 무슨 날이냐면 그때 지하 벙커를 방문하고 알리바이 삼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언론에 윤석열이 관저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이 사진에 그 영상에 맞아요. 나와요. 그게 같은 날이거든요. 시간 순서로 보면 오전에 아마 대통령실 지하 벙커를 한번 답사를 갔다 온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오후 1시에 오마이 TV 카메라에 이제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황이라는 게 첫 번째, 직무정지가 된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실을 방문하는 것이 맞느냐. 특히 그리고 두 번째, 벙커라는 곳을 왜 굳이 윤석열이 둘러봤느냐. 세 번째, 왜 이런 사실관계들을 그때 부정하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느냐. 네 번째, 만약에 실제 도피 차원에서 이 지하 벙커를 들여다봤다면 2차 영장,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진압팀이 진입을 했는데 체포조가 진입했는데 윤석열이 관저에 없고 실제 어딘가에 숨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2차 영장 집행이 무산이 됐을 수 있을 가능성. 뭐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게 참 그 집무실 이전 때 화제가 됐던 장소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그걸 어떻게 국방부 지하방카로 옮겨서 대통령의 상황실을 구성하느냐.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됐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그게 이제 그렇죠. 전체 국가의 상황을 한눈에 쫙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그게 재난안전망, 치안망, 그다음에 기상망, 그다음에 안보상망.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6개 정도의 시스템이 깔려 있는데 이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국방부 지하로 옮기던 중에 그게 한 1년 정도 작업이 필요한데 저는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 그 사이에 이태원 참사가 터진 거예요. 그때 저기 위기관리센터가 아무 역할이 없다고. 그런데 국정상황실의 한 행정관이 우연히 알고 대통령한테 비상망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이었던 거죠. 이태원 참사 때. 그 이태원 사건을요. 참사 때. 그런데 그 뒤로 위기관리센터를 뭐 한번 본다 국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많은 돈을 들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이 그 1월 8일 날에 탄핵이 된 상태에서 갔을 때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것은 치안, 안보 상황, 또 어떤 전반적인 어떤 국가의 그 어떤 안보, 치안, 기상 이런 것들을 이 시스템이 건재한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거기 들어가면 돌아가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군, 경찰, 국정원, 외교부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가 있으면은 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무언가 자기가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걸 다 볼 수가 있고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원에서는 상당히 금지된 행동이다. 이게 탄핵된 대통령은 여기 접근 금지예요. 그리고 계엄 때도 여길 갔었어요. 그랬다가 합참 상황실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계엄을 진두지휘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건 뭐겠습니까? 혹시라도 무엇이 가능한가? 복귀. 이거 아니 복귀라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뭐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죠. 아니 거기에 밥 먹으러 갔겠습니까? 그래? 거기에 장어 먹으러 갔겠습니까? 진짜 왜 갔을까? 제가 복귀라는 거는
다시 계엄 상황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네. 글쎄 이런 것도 있었고 어쩌면은요 북한 동향이 몹시 궁금했을 수도 있고요. 중국이나 북한 동향 이런 거 굉장히 궁금했을 수도 있고 무언가 개입할 여지는 없느냐. 그 예전에 청와대 출입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네. 거기를 이제 한 번씩 견학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보면 그러니까 한반도 이제 전도가 이제 모니터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항공기 운항 상황 같은 게 한 지도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북한 쪽에는 비행기 거의 없고 인천공항 쪽에 비행기 몰려 있고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태풍이 큰 태풍이 온다. 그럼 화면이 그 태풍 기상 상황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한반도의 주변에 각종 상황에 대해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 동안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역대 정부에서 이걸 집중해서 엄청나게 확대해 온 노하우가 겁니다. 축제. 아니 소방관과 경찰관의 그 헬멧에 있는 카메라하고도 다 연결. 네. 모든 게 다 보여. CCTV도. 아니 근데 거기를 진짜 왜 갔을까요? 아니 그럼 진짜로 내가 계엄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 해가지고 내가 계엄에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회고하러? 근데 체포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는 어떤 자기가 보고 싶은 상황이 있었을 거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개입 여부 또 어떤 그 추후에 뭔가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물론 그게 다 이루어지진 않았겠지만 저는 그냥 관저에서 주저앉아서 술이나 먹을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왜 새벽이냐? 네. 그 시간도 은밀성 때문인 거죠. 일단은 노출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이제 관저에 있기에는 답답하니까 가가지고 뭘 보고 내가 뭘 또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구속 취소되고 석방된 게 굉장히 또 크네요. 이분이 가택연금돼 있는 게 아니니까 어디 가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의 어떤 불확실성,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 인물이라는 걸 이미 전 국민이 다 이런 소식을 통해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너무 분노스러운 게 지귀현 판사가 이런 걸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심우정이가 이런 거를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뭔가 사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게 뭐 도피나 도주를 위해서 그 지하 벙커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제기하는 의혹 중에 관절을 벗어났다라는 이런 의혹이 터지면 에이 설마 그렇겠냐라고 다들 접근했던 게 사실이 된 거잖아요. 근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서 불안불안하던 시기에 그 대통령 전용기가 한번 어디 서울공항에서 한번 떴다가 내려왔다고 이런 적이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런 속보가 뜨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누가 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착각이나 상상까지 하게 만드는데 이제는 뭐 어떤 속보가 뜨더라도 그냥 불안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빨리 파면이 돼야 이게 정리가 되는데 어쨌든 이게 구속 영장 그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증거인멸과 도주에 우려가 있고 그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반격에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고려해서 판단했었으면 어땠을까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큰 뉴스가 하나 또 있어서 요거는 또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요거 좀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네요. 일단 박영식 에디터님이 북한 자극하는 군사훈련 요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좀 이게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지난해 6월과 뭐 이제 이 네 차례 6월, 7월, 8월, 11월 이렇게 네 차례 북한 이 NLL 인근에서 특히 이제 백령도 인근에서 이 통합정보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훈련이 진행됐는데 공격용 아파치 헬기를 이용해서 북한을 마치 도발하는 정황들이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평소에 했던 훈련 수위와는 너무 달랐고 실제 참여했던 군인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제 제보를 한 내용인데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이제 아파치 헬기가 비행을 하면서 적을 자극하는 것들을 이제 훈련 내용으로 담아놨고 그리고 심지어 도청을 방지하는 이제 우리가 아까 비화폰 얘기했잖아요. 비화 통신으로 교신을 해도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일반 통신망으로 적을 타격하라라는 식의 이런 내용을 주고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파치 헬기를 운용하고 있었던 이제 군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이 없죠. 북한에게 이 내용을 도청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저는 외환 유도의 정황이 발견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뭐 자세한 내용 우리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거기에다 이제 고도를 높여서 눈에 잘 띄게. 맞습니다. 이제 그래요? 이 부분도 있어요. 아. 그 뒤로 매달 이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보는 거는 백령도거든요. 6월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파치 헬기는 2개 기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치 1S, AH-1S. 요거는 코브라 헬기라 그러고 계엄 때 국회 출동했던 헬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들어온 거 AH-64D 아파치 롱보. 요게 이제 상당히 화력이 강한 최신형입니다. 그랬는데 이 중에 어느 기종이 간 건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코브라가 아닐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런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백령도일 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서해가 염분이 많습니다. 네. 다 염전은 서해에 있잖아. 네. 그게 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기에다 수심도 얕아요. 그러면은 이런데 항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보통 해상 작전 헬기가 아닌 경우에 염분 때문에 비행을 안 합니다. 훈련에서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P3C 뭐 해상 초계기 같은 경우도 한 번 작전을 하면은 작전 시간에 2배 가량 목욕을 해야 돼. 샤워를 한다고. 그 소금기를 탁 빼내고 정비가 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포항에서밖에 운영을 못 해요. 다른 지역에서 그런 시설이 없다고. 그런데 헬기를 세척하는 시설이 뭐 있는 건가요? 그 초계기 같은 거. 네네네. 그런데 이 헬기는 첨단 정밀 장비인데 이게 바다로 나갔다 오면 무슨 수로 이걸 갖다가 세척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링스 헬기 같이 이렇게 해상 작전 헬기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백령도에 갔다? 그리고 NLL을 따라서 기동을 했다? 이거는 평소 작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이 자체는 불가능해. 거기에다가 육지의 군사분계선 비행도 보통 팔자형 비행이라 그래가지고 군사분계선 갔다 급격히 후방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야지. 이번 비행은 군사분계선을 쭉 따라서 그것도 잘 보이게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전 전체가 다 군인을 사지에 내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평소의 훈련은 절대 이렇게 안 한다. 완전 비정상이에요. 그것도 한 번씩이 아니라 4번을 했다. 네. 일반 통신으로 하면서. 예, 이러면서 이제 작년 10월에 김여정 담화가 다시 주목을 받는 건데 그때 미국은 남조선 군부 깡패들이 하는데 니네 똥개 간수 잘해라 이러면서 아주 희한한 김여정 담화가 나오고 막말이긴 한데 아주 뉘앙스가 묘하네요. 그렇죠. 관리 잘해라 이렇게 나가는데 북한에서도 다 보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죠. 네. 그때 6월에 푸틴이 들어와. 그리고 7월에 세르게이 그 국방부 장관이 참모장하고 들어온다고. 그때 보면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도 오고 막 한 달 사이로 들어올 때 그게 너무 바빠. 거기에 믹스가 돼 있었던. 그 사이에 여기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견 2가지 목적인데 의도적인 국지전 도발을 유혹했다는 측면도 있고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일단은 어떤 조금 더 긴장을 고조시켜서 북한군의 러시아 진출 무기 지원을 저지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고 그게 실패하면 러시아에 가서 일 벌리겠다. 북한을 묶어두려 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그렇죠. 그런 양수겸장의 양수겸장이다.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보여줘서 자극해서 도발을 하도록 만들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도발이 일어나서 북한을 묶어놓을 수도 있는데 또 그 도발 때문에 우리 국내적으로는 계엄령 선포라든지 또는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긴장이 방법이 엄청나게 그럴 고조되죠. 수 있죠. 위기를 탈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만 보충하면 월남전 때 이제 60년대 후반에
거꾸로 북한군의 남한에 대한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신조 사건이라고 하는 1.21 사태. 그러니까 김신조가 청와대 앞에까지 온 게 68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굉장히 유명한 이승복 사건도 68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북한의 활동이 활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군이 월남으로 가는 거를 묶어놓으려고 한 그런 군사적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의원님이 북한군을 좀 묶어두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을 갖고 얘기하신 게 이제 그런 걸 얘기하신 거죠. 역사는 반복되는 거고 거기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김일성 우상화 이제 3대 혁명 노선 뭐 이런 게 다 전성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 고조와 독재로 회귀는 같이 되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어떤 거대한 구상이 있었다고 봐요. 조금만 더 보태면 지금 그 아파치 헬기 출국했다는 거 그게 6월입니다. 처음 출격했다는 게. 그 다음에 굉장히 이후에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사건이 2024년 6월에 NLL 일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우리 해병대 등 비롯해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합니다. 그것도 6월입니다. 근데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윤석열 정부가 파기한 게 그 직전입니다. 2024년 6월 4일 날 완전히 파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계엄령선포 이전 한 6개월 전에 9.19 군사합의 파기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외환을 유도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8월에 통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저기 한반도 긴장 고조는 오히려 좋다. 오히려 맞아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8.15 경축사에서 경축사에서는 독트린이 발표되고 사실상 흡수 통일론이고 북한 정권 붕괴론이 북한 주민들 해방시킨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여차하면 통일 전쟁. 그리고 이제 북한을 최후의 결정적 순간을 압박하는 이런 것들이 그 무렵에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6월부터 착착착착 나라 바깥으로 북한 쪽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또 이게 뭐 이번 헌법재판에서 이 변론의 주요 요지가 이건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다면서요. 계엄날 당일에 4.5일치 뭐까지 준비해라. 노상원 씨가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좀 있나요? 네, 지금 뭐 이제 말씀해주셨던 이제 그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탄핵하는 여러 정황적 배경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이제 최근 나온 보도를 보면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정보사 대령들한테 그 선관위 군 투입 지시하면서 이게 이제 아주 빨리 끝날 게 아니니까 4.5일치 5까지를 준비해라라는 이제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더불어 확인된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중에 이 두 번째 이슈 중에 마지막 내용은 HID 요원들의 파견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판교로 소집됐던 분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분들은 이제 계엄 지시에 이견을 보였다라는 이제 일부 보도입니다. 체포나 구속, 수사 등의 임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갑자기 이제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너무 의아했고 이게 이제 나중에 합수부가 구성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비공식 직제로 제2수사단이라는 거를 따로 만든다라는 계획을 당시에 김영현 전 장관이 세웠던 것인데 이제 그 내부에서 HID 요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뭐 지시나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던 상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HID 요원들을 소집해서 계엄에 투입하는데 하여튼 뭐 일주일까지는 준비할 수 있게 해라라고 이거는 뭐 이제 2시간짜리도 아니고 하루짜리도 아니고 4.5일치를 준비하라는 내용도 함께 있었고요. 그런 얘기가 같이 있었는데 이분들 중에서 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었다. 그렇죠. 그때 정보사에 있었던 수사 2단에 수사 2부장 김봉규, 수사 3부장 장성호인가 그래요. 둘 다 대령입니다. 이들이 판교 정성호. 이들이 그 저 판교의 요원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달이 난 거죠.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왜 수사를 하고 민간인을 이렇게 하냐. 그리고 이제 당시에 정보사 중령이 또 수사부장한테 그 계속 이런 거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잠시 후에 문상호 사령관이 온 거야. 그러면서 또 교육을 비슷한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다 책임질 테니까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가 계엄이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상호 사령관이 또 황당한 말을 합니다. 저기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특수한 임무를 맡긴 건 우리가 정말 그 특수한 임무를 할 수 있는 선택받은 거기 때문에 정말 영광스러웠던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 일은 다 잊어라. 아니 영광스럽다 그래놓고 왜 잊으라 그래. 동네방네 자랑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왔던 그 공호성에서 온 저기 상사가 경향신문 인터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거 지시해도 안 따를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검찰에 그대로 진술을 한 거예요. 검찰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군요. 그 제2수사단 해도 안 따를 생각이었는데 자기들은 뭐 해제된 다음에도 이거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한 민주화 이후로 우리 군이 어느새 달라진 군이라는 그러네요. 거를 윤석열, 김용현이 몰랐던 거예요. 단단하네요. 야, 그래도. 이렇게 해서 큰 민주주의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군 내부에도 어느 사이에 어떤 그 민주적인 규칙과 이 규범이 나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군의 하부 구조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태까지 있었던 거를 뭐 계급으로 찍어 놓으려고 하다가 이제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계급이 낮을수록 저 민주군인 같아요. 글쎄 그런 것 같아. 고속 승진 시켜야 되겠네요. 아래 있는 사람들이 빨리 지휘관 되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오시니까 얘기가 훨씬 풍성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뭔 얘기든 내가 다 이렇게 뼈대만 세워주면 살을 붙이고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지 내가 충청도 스타일로. 그 책 자꾸 생각납니다. 충청도는 왜 웃긴가. 네. 충청도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충청도 사랑합시다. 김종대 의원님 사랑하고요. 저도 충청도입니다. 다 충청도 테이블이네.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황방열 기자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